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왔죠? 네, 11월 CPI가 2.7%로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2.6%로 내려오면서 물가 둔화가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쪽을 봐도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예상 수준이지만은 연속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고 전형적인 금리 인하의 좀 친화적인 조합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표에 대한 묶음은 단순히 하루짜리의 호재가 아니라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한 단계 높여준 계기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지표 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에요. 네, 월가에서는 최근 이제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좀 바꾸기에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해석이 됐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가격 데이터가 좀 누락이 되거나 추정치로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거비 같은 핵심 항목에서 통계 왜곡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이번 수치가 실제 물가 흐름을 좀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 CPI만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나 아니면 정책 전환에 좀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 역시 단일 지표보다는 이제 향후 발표될 물가나 고용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 정책 판단을 좀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랑 이제 실제 통화 정책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지표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 이후에는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이제 둔화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 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HBM 중심의 강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AI에 대한 이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이 실적은 AI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반에 이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AI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공포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시장의 시선도 다시 이제 핵심 부품과 실수요가 확인되는 기업들로 돌아오는 분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마이크론과 함께 HBM 시장에서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호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마이크론을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좋은 실적을 낸 거는 HBM 시장 전반에서 수요가 꽤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네.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역대급 실적을 낼 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좀 밝힌 게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HBM이랑 서버용 D램 수요가 같이 증가를 했던 게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고 좀 말을 했고
이걸 보면 HBM 시장 자체는 확실히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HBM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두 회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좀 해당이 되고 하지만 회사별로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HBM 제품 구성이나 수율 그리고 고객사 구조가 다르고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에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 공급 확대가 실적이 꽤 반영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HBM3E 양산과 고객 인증을 좀 넓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곧바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이 있고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AI 인프라 산업의 수요가 꺾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회사의 실적과 또 내년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가격적으로 좀 협상을 하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와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품귀 국면에서는 이제 제조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HBM과 이제 고부가 D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좀 뚜렷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용 메모리는 단순 범용 제품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도 쉽게 대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상위 업체들은 단가 인상과 장기 공급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계약 구조도 분기 단위 협상에서 이제 연간 계약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격의 방어력과 그리고 가시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 마켓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일단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4 수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HBM4를 90% 이상 확실하게 좀 공급을 한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단정 짓기에는 마찬가지로 좀 이른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보면 뭐 HBM3나 HBM3E 기준으로 해서 뭐 양산 경험이나 고객 인증 그리고 수율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이미 엔비디아나 AMD 같은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뭐 HBM3나 HBM3E를 공급을 하고 있고 HBM4도 로드맵상 초기 공급 업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이크론 역시도 우리가 배제를 하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주요 고객사에서 HBM3E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HBM4 샘플도 출하를 하고 있는 데다가 2026년도에는 HBM4를 포함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이미 좀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량 공급 능력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4 초기 시장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하되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3사 체제로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현재로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좀 뒤에서 따라가는 구도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HBM4는 공정이랑 패키징 난이도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 수율이나 공급 속도가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객사들이 좀 공급선을 좀 나눠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나 각 회사의 기술 진전 속도에 따라서
점유율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정부가 K-엔비디아 육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니까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K-엔비디아를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기업들 먼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제 큰 목표인 만큼 이제 단일 기업보다는 이제 밸류 체인 관점에서 이제 미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국산 AI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AD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이제 ASIC 그리고 AI 가속기 설계 경험을 쌓아온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HBM 고성능 메모리 영역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상 빠질 수 없는 핵심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칩만으로는 엔비디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서버 패키징 그리고 인터커넥트 영역에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이제 인프라 기업들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정부 프로젝트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 실제 양산과 수주로 이어질지는 기술력을 이제 갖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이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K-엔비디아를 만약에 찾는다라면은 한 종목을 찍기보다는 AI 반도체 설계에서 메모리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핵심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추려보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산그룹이 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의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이 여러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네, 일단 뭐 지금 두산그룹은 SK 실트론 인수를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좀 만드는 회사고 국내에서도 좀 유일한 전문 업체로 두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12인치 웨이퍼 시장에서도 점유율 3위에 또 올라가 있는 회사인데 두산은 이미 이제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두산 테스트나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후공정 쪽에서는 엔지온을 좀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쪽 사업 자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SK 실트론 인수까지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웨이퍼 같은 이제 반도체 소재부터 테스트 단계까지 좀 주요 밸류 체인을 한 번에 갖추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될 텐데요. 이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산이 이제 기존의 기계나 에너지 중심 기업에서 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체질을 좀 바꾸려는 흐름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은 최종 계약이 체결된 단계는 아니고 실사나 조건 협상 같은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인수가 실제로 성사가 될지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인수자금 부담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기존 사업이랑 시너지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두산이 반도체 사업 쪽으로 꽤 전략적인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 전인 만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최종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빠르면 3년에서 5년 안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좀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자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당장 위협이 될 만큼 수준까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관측처럼 이제 중국이 뭐 3년에서 5년 이내에 뭐 자체 칩 생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는 이제 제한되어 있는 공정과 그리고 성능의 이제 초기 양산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HBM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EUV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율 안정화, 고성능 설계 생태계 같은 거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와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라든지 아니면 범용 반도체 영역에서는 경쟁 압박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는 단기 위협보다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이제 대비해야 할 중장기적인 이제 경쟁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평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내년에도 반도체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AI 논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AI 수익성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AI 수요가 좀 무너진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자 구조랑 수익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에 좀 더욱더 가까운 이슈라는 점이 시장으로도 이미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실제로 문제를 삼은 건 AI 인프라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나 이제 전력 문제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부담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나온 이제 브로드컴이랑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AI 관련 수요가 이제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랑 가이던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규모 수주 잔고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AI 서버가 좀 늘어나면서 HBM이랑 이제 서버용 디램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 실적이랑 향후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좀 집행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좀 꽤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또 AI 서버 중심의 수요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AI 수익성 논란은 좀 단기적으로 투자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을 정도의 우려이지 내년 반도체 업황 자체를 흔들 만큼의 어떤 구조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관련한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노은민 자문형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반도체 탑3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으로 이제 초소형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설계 기술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AR이나 VR 같은 이제 스마트 글래스 같은 차세대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LED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메타가 이제 2027년에 하반기에 출시할 마이크로 LED 기반 AR 글라스의 이제 백플레인 납품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기존 이제 중국 기업이 장악했던 이제 스마트 글라스 핵심 부품 시장을 빠르게 탈환하는 케이스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피엔 반도체는 글로벌 파운드리와 협력을 해가지고 백플레인 샘플을 공급한 다음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개발 수주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신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터들도 AR과 VR에 대한 시장 기회가 사피엔 반도체의 중장기 성장을 이제 견인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초소형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LED 기술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글라스를 이제 차세대 AI 디바이스로 추진하면서 메타, 애플, 구글과 같은 다수가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사피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설계 기업이 아니라 AR, VR 스마트 글라스의 이제 핵심 부품 영역에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이제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 확장과 맞물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탑3는 사피엔 반도체였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는 세미파이브입니다. 이제 세미파이브는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 이제 신규 반도체 기업인데요. 네. 저는 탑2로 이제 세미파이브를 꼽는 이유는 이 회사가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내년에 가장 빠르게 커지려고 하고 있는 맞춤형 에이직 시장의 이제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는 단순한 설계 용역이 아니라 설계와 양산까지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AI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빅테크와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인 이제 CSP 고객 요구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65건이고 양산 프로젝트는 28건, 그리고 총 이제 9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해서 실적 가시성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도 이제 2026년에는 2,690억 원에서 2027년에는 4,613억 원으로 이제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이제 가파른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14개의 이제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이제 50곳 이상의 수주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AI의 이제 에이직 수요가 이제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구간까지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테마성인 이제 AI 반도체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확장되는 속에서 실적이 따라붙는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는 점에서 탑2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2는 세미파이브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의 힌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AI 반도체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가장 먼저 수혜가 쌓이는 전공정 핵심 부품 영역을 장악한 숨은 강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TSMC의 1차 협력사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글로벌 최상위 레벨에서 검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을 탑1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기업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가 곧바로 실적 성장과 연결되는 펀더멘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구조가 일회성으로 수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성 그리고 고부가 부품 매출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에 대한 증설이 늘어날수록 출하량이라든지 단가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AI라든지 HBM, 첨단 공정 확산으로 검사와 수율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면서 해당 분야의 필수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반도체의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TSMC와 그리고 직접 거래하는 공급망에 대한 포지션은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진입 장벽이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경쟁사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이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객에 대한 락인에 대한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마진의 안정성도 저는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직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이클은 초입이라는 점에서 향후 몇 년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AI 반도체의 시대를 관통하는 실적 기반의 구조적 수혜주라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우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